제 삶은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가장 강력했던 것 중 하나는 제 가족을 위해 친절한 행동을 했던 어떤 사람의 영향입니다. 제가 11살일 때 저의 가족은 정말 힘든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돈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개와 고양이가 싸우듯이 싸우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습니다.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첫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생들이 이 대화를 듣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큰 아이였고 부모님은 싸우고 계셔서 제가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을 여니까 엄청나게 큰 남자분이 서 있으셨습니다. 저는 작은 아이였죠. 그분은 거대한 음식 상자를 들고 있었는데요. 그 옆 바닥에는 요리되지 않은 칠면조가 들어있는 검은 냄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버지 집에 계시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분은 커다란 음식 박스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보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우리는 자선 물품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분 덩치가 좋기도 하고 한 발을 들여놓는 바람에 문이 그분의 발에 맞고 튕겨져서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하기를 선생님, 이건 자선단체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당신이 마법 같은 추수감사절을 보내길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그저 배달하는 사람이고요. 이것을 받아주세요. 라는 말에 아버지는 우리는 자선 물품을 받지 않는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문을 다시 쾅 닫으려는데 이번에는 그분이 어깨로 막아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을 노려보았고요. 두 남자의 감정은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박스를 들고 저를 보더니 아버지에게 당신의 자존심 때문에 당신의 가족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화는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음식을 받아서 식탁에 던져놓고는 그분의 얼굴에 대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분에게 감사 인사조차 하지 않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마음 한 구석은 울고 싶었고 한 구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화를 내며 다시 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제 생각으론 이해할 수 없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그 사람이 한 결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내리는 3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방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모두가 매 순간 내리는 첫 번째 결정은 무엇에 집중하는지입니다.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저희 인생이 매우 다르게 된 것이 그날 우리가 이 3가지 결정을 매우 다르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날 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큰 소리로 몇 번이고 얘기하셨거든요. 자기는 가족도 돌보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버지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지 말씀드리자면 곧 우리를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제 인생 최악의 경험이었고요. 제가 느꼈던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는 3가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었죠. 하지만 제 삶을 바꾼 것은 제가 거기에 부여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날 제가 결정한 의미는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이 저와 제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저도 낯선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언젠가 나도 잘 살아서 다른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17살에 처음으로 다른 가족을 도왔고요. 가장 황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제 인생 최악의 날이 사실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제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재기의 욕망과 추진력이 생기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자리하게 된 것이죠. 저희 최악의 날이 최고의 날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니 그것은 신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머물렀다면 신의 선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컨트리 노래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해 신에게 감사한다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인생 최악의 날이 인생 최고의 날인지를 이해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 최악의 날이 없었다면 지금 당신 안에 있는 그 무언가는 없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대다수가 과거 자신의 행동을 근거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정말 똑똑한 사람도 멍청한 짓을 하고 맙니다. 착한 사람도 못된 사람이 될 수 있고 못된 사람도 착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속단하면 대부분 자신의 과거를 근거로 하여 스스로를 규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을 마음의 안전지대에 비유합니다. 그건 목표가 아닙니다. 방 온도를 비유해서 68도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재정적으로 내 안전지대라고 한다면 난 인간관계, 건강, 재정, 직업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지금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신의 안전지대에 눌러앉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온도가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자신이 68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62도, 61도, 60도 혹은 59도 근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히터가 켜지면서 잠깐 너희 온도는 68도인데 지금 대체 뭐 하는 거야? 모두가 이걸 겪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 관계를 끊겠어. 이렇게 뚱뚱한 것은 안 돼. 그러면 투지가 생기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들을 우리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속도가 붙어서 생각한 것보다 더 탁월한 성과를 냈다고 해봅시다. 68도에서 78도, 88도, 98도까지 오릅니다. 재정적, 정서적, 영적으로 말이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봐, 네 주제를 알아야지. 넌 98도가 아니야. 그리고는 68도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히터가 멈추고 추진력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 냉방 장치까지 작동을 하여 안전지대로 되돌아갈 때까지 스스로 발목을 잡아버립니다. 따라서 자기 정체성을 확장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시적입니다. 그건 누군가가 담배 끊은 지 8일 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짜를 왜 세는 걸까요? 이번엔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남들에게 말하려고 그런 걸까요? 내가 당신에게 담배 필래? 라고 물으면 무슨 브랜드야? 라고 묻지 않습니다. 아니, 난 흡연자가 아니야. 그건 내 정체성이 아니야. 자기 정체성은 인간의 특성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은 랜스 암스트롱의 엇갈린 면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는 이겨야 했고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폐와 뇌, 고환의 암에 걸려서 사이클을 계속하면 죽을 거라는 말에 아니, 난 챔피언이야.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규칙을 어겨서 명성에 금이 가긴 했지만 그를 생존하게 만든 것은 그의 정신, 즉 자기 정체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암에 걸리면 체념하고 삶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심리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확장시키지 않는 한 제자리 걸음일 뿐이니까요.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한정되어 버립니다.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거침없이 돌파해 가려면 그것을 위한 수단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규정짓는 내적 감각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었던 과거, 그 이상의 존재이므로 아무리 두렵거나 불편한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자신감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요.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사명감이 부족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아이가 위험에 처하면 당장 대책을 생각해내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따라서 타인을 위한 사명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방법의 독재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너무 신나서 이거 할래 라고 생각하지만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 라는 생각으로 바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지에 집중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출발하면 낭패를 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도 꿈에 대한 연설을 할 때 어떻게 이룰지 몰랐습니다. 킹 목사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의 부인이 몰아붙인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는 꽤 흥미롭습니다. 핵심은 그가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지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는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고 왜 원하는지 안다면 그 강력한 이유가 당신이 늦게까지 깨어있게 하고 아침 일찍 깨워줄 것입니다. 저마다 이유는 다릅니다. 현실적 이유나 자녀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누군가는 승리하는 것을 즐길 것입니다. 난 이기는 게 좋아. 내 일에 최고가 되는 게 좋아. 그 이하로는 만족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이죠. 당신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강력한 이유가 있을 때 방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에서 시작하면 두려움을 관장하는 뇌가 작동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저도 90%는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무엇과 이유만 알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에게 배워서 속도를 높입니다. 예전에는 1억 달러 회사 여럿과 5억 달러 회사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70억 달러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고들에게 배워서 내 투자와 사업에 적용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에게 배우면 되는데 왜 맨 땅에 헤딩을 합니까? 최고에게 배워서 0.2cm 차별점만 배워도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말이죠. 저는 최고로부터 배우는 데 집중합니다. 어떻게 해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엇과 왜에서 시작합니다. 대다수는 여기서 잘 못합니다. 자신감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비즈니스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의식을 일깨워서 감정 습관의 집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10억 달러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10억 달러입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감정을 느낀다면 당신의 삶의 질은 그런 감정 상태에 맞춰지게 됩니다.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명심하세요. 내 삶의 질은, 개인의 삶의 질은 반드시 감정적 습관의 질과 일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감정에 놓여있든 상관없이 감정 습관의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합니다. 스스로의 문제점을 고칠 때까지 말이죠.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 중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몇 년마다 엄청난 폭풍으로 도시가 뒤집히는 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이클론이 몇 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해안가 지역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지역도 어쩌면 마찬가지고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같은 일은 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사를 안 가는 거야? 그들은 왜 이사를 가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쉴 수 있는 편안한 집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집을 떠나기 싫어. 내가 아는 곳은 여기뿐이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점, 물리적인 문제점은 발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문제점과 감정적인 문제점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감정 습관의 집이 있으니까요. 몇몇 분들은 힘든 환경에서 자랐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해답을 찾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현재 저의 바람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은 줄 수 없지만 답을 찾는데 아주 상당한 도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소망은 제가 겪는 고통을 남들이 겪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보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낍니다. 성공했음에도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을 했음에도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얻었음에도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익숙하고 오래된 감정 습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곳은 익숙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걱정, 좌절, 분노의 집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곳이죠. 그런데도 감정 습관의 집으로 돌아갈 방법만을 찾아냅니다.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에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나요? 별거 아닌 일에도 늘 분노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보셨나요? 매사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아시나요? 그렇게 즐겁지 않을 때도 즐겁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이상한 농담을 해대며 스스로 웃어버리죠.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웃고 옆에 있는 당신도 웃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감정 습관의 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집에는 분노가 존재합니다. 그들은 화낼 이유들을 일부러 찾아냅니다. 이것은 그들의 습관이고 길들여진 것입니다. 심지어 폭풍이 불어닥쳐 그들을 어지럽힐지라도 그들은 원래 타던 배로 돌아가 버립니다. 당신의 집을 고친다면 멋지지 않을까요? 당신이 살고 있는 감정 습관의 집을 말이죠. 매일 이런 감정들을 갖고 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즐거움, 감사함, 사랑, 그리고 충만함. 누군가의 옳지 못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연민을 느끼고 별일 아닌 듯 생각하고 이런 수많은 긍정적 감정들을 하루 온종일 느끼며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문제에서 빠르게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라도 완전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한 치의 과장도 없습니다. 당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뜻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은 때때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신호가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고 매달리고 다른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내며 그것과 함께 살아갑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결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물론이고 타인의 인정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저 생각에 그치지 않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인 어떤 일이 있어도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고통만 겪으며 살아가기에는 정말 짧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련은 삶의 한 부분이지만 고통을 겪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습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의 근육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들을 멋지게 다시 짓는다면 당신이 열망하는 삶을 살며 존경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일주일만 해도 가능합니다. 당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어 충분한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단 하나가 뭘까요? 그건 바로 강력한 확신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먼저 강력한 확신을 갖습니다. 보통의 수준의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강력한 확신을 가지면 이걸 할 거야, 저걸 얻을 거야, 내 삶을 이제 바꿀 거야. 이런 확신이면 이룰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될 수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네. 이런 마인드는 사람을 그냥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확신이 있을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이유, 그 차이를 만드는 마인드셋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결정 지을까요? 그것을 잠재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잠재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지 못했던 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세기 동안 1.6km를 4분 안에 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로저 베니스턴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밖에 나가서 그냥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인드부터 바꿨습니다. 전문 선수도 아닌 대학생이라 육체적으로는 부족했기에 자신의 마인드부터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마인드를 믿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빨라졌습니다. 그가 달리기에 혁명을 일으키고 2년 사이에 그 달리기를 성공한 사람이 37명이나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재력이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런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모든 사람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충 하고 작은 결과만 얻습니다. 그들은 문제점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대단한 것들이 올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재력이 없다고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삶에서 도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도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바로 형편없는 삶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할까요? 봐, 이거 시간 낭비라고 했잖아. 쓸모없는 짓이라고. 그 순간 당신의 잠재력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위축되고 삶은 지루해지고 믿음은 패배자처럼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셀프 강화를 하여 스스로 그 믿음을 강화시켜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몸에 독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절대적인 확신이라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믿긴 믿는데 이런 게 아니고 확신한 믿음 말입니다. 바로 돌아가는 배를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예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우리가 스스로 확신을 찾을 때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다면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은 믿음으로 강화되고 결국에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럼 우리 뇌는 말합니다. 봐, 나 천재라고. 이렇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입니다. 이미 이루었다고 믿으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당신의 경험담을 얘기해주세요. 전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페라리와 포르쉐를 샀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원했거든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미 무조건 모두 내 것이다. 집착처럼 믿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했었습니다. 매일 출근했죠. 일하러 갈 때 항상 쉬는 시간에 읽으려고 사업가 잡지를 가져갔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읽고 다른 정보들도 얻고 롤 모델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자동차 잡지도 들고 다녔는데요. 포르쉐의 판매 글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뭐 하는 거냐고 비꼬았습니다. 저는 포르쉐를 사려고 보는 건데요. 진짜 살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상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해봤자 헛수고다. 그런데 시간 쏟지 말고 일이나 해라. 넌 절대로 못 가질 거야. 그게 현실이다. 그 상사는 저에게 패배자가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상사라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포르쉐를 끌고 여기로 올 것이고 내 미래의 그 차를 운전해서 올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직접 떨어진 비디오를 줍고 관리하세요. 그 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제 삶에서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 포르쉐를 끌고 그 비디오 가게에 갔었습니다. 20대 중반이었는데 차는 포르쉐 911이었습니다. 드림카를 가지고 가게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아는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언제라도 당신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할 때,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사업이 안 되고 연인 관계에 문제가 있고 혹은 불안, 초조할 때 당신은 두려움의 감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쁜 행동을 만들고 엉망인 결과를 불러오죠. 그 결과는 뇌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말했지. 너 못한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나요? 당신이 느끼는 가장 자랑스러운 것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 가족 혹은 성취한 것들을 말이죠. 가짜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랑스러우며 누구라도 하나쯤은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눈을 감고 그 기분에 집중하세요. 당신이 자랑스러운 그 느낌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껴보세요. 그때처럼 여유 있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마치 기분 좋은 아이처럼 기쁜 감정을 숨기지 말고 웃음 짓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당신이 감사한 것에 대해 집중해 보세요. 혹은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입니다. 사람, 혹은 특정 순간들, 아니면 원하는 것들 말이죠. 그 감정에 집중하세요. 눈을 감고 그 감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슴 뛰게 하는 것에 말이죠. 그리고 그게 일어난 것처럼 느껴보세요. 건강이 되찾아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연인 관계가 회복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온전히 바뀜을 느끼고 그 느낌대로 숨을 내뱉어 보세요. 그리고 그 기분을 소리쳐 보세요. 이 방법으로 감정 상태를 바꾸세요. 좋은 것에 집중하고 움직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보장된 건 아니지만 엄청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가능성을 늘려가세요. 감정 상태를 바꾸면서요. 그게 제 세미나의 핵심입니다. 몸과 마인드를 바꿔가는 방법이었습니다.